여러분, 민족국가이라는 걸요, 민족국가 이런 걸 사람들이 너무 당연시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자본주의 다 알 것 같은데 자본주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핸드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유재일입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상품입니다. 상품이죠. 상품이고, 이걸 제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고 있으면 내 거지 뭐.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시비를 걸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상품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일단 상품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이 집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죠.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기부 등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집과 이 자동차가 네 거야 라는 거를 어디다 등록합니까? 등기부, 정부에다 등록하죠. 자본주의라는 거,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거 정말 간단한 겁니다. 자본주의가 뭐다? 나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기존의 소유권과 재산권은 누구만 가질 수 있었어요. 소유권과 재산권은 권력자만 가지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소유권과 재산권을 권력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민족국가 하에서는 각 개인이 관청에다가 등록하고 계약서 한 장 써서 이거 내 거라는 거하고 지불만 됐다라는 증거를 해서 관청에다 등록하면 자기의 재산권과 소유권, 그런 것들을 관청이 보장해주죠. 그게 여러분 지역국가, 민족국가예요. 민족국가 하에서는 누가 재산권을 가진다? 개인이. 그 개인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시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걸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근대라는 거, 전근대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전근대에서는 동네에 성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꽝 하고 누가 이렇게 큰 칼 들고 이렇게 내가 기사야 그러고 땅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성 이렇게 윤곽 이렇게 있죠? 이게 성벽을 치던 뭐라도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 이렇게 딱 치면 그 안에서가 그 사람의 영주권, 그러니까 재산권은 곧 영주권, 그 영주권이 여러분 지금의 주권이라는 말로 바뀐 거죠. 소베르니티, 세뇨리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영주권이었다고요. 재산권이란 게 없어요. 돈도 그 사람이 찍어내는 거고 이건 내 거, 그렇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 그러면 개인의 정체성은요? 개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등록된,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세례 받죠. 세례 받으면, 제가 카톨릭 교회 다닐 때 세례명이 희진호였는데, 유희진호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어디 교구, 뭐 남양주 교구 이렇게 딱 등록이 되면, 저는 저의 인간적인 정체성을 하느님의 정체성, 교회에서 부여한 정체성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일까 하면 나는 하느님의 자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은 하느님의 자식이고 나는 교구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는 유재일이지, 내 집 주민번호는 750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는 유재일 75 어쩌고 나는 뭐 가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한국 사람이지, 이렇게 정체성이 이동하는 거예요. 전근대라는 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에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제 거예요 라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 이거는 제 거란 말이에요. 내놔 이 새끼야. 니까짓 게. 이렇게 되는 거. 그 울타리 내에서는 그 소유권과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전근대 국가인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전근대 국가에서의 나는, 전근대 국가에서 나는 신민이라고 불러요. 신민. 서브젝트, 영어로는 서브젝트라고 합니다. 신민은 뭐다? 재산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나를 지배하는 그 교구를 그래서 페로키얼이라고 합니다. 페로키. 그게 이제 교구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태어나면서 죽었다고 하면 난 신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신의 아들로 죽을 때까지 그냥 교구에 묶여서 사는 거. 그거를 신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시민은 자기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재산권을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이거를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조선은 이런 서양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서양의 역사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의 기본은 그 결혼 있잖아요. 결혼. 영주들 간의 결혼해서 너랑 결혼을 했으니 이 땅은 누구 거, 이 땅의 주인은 이 결혼해서 이 조카가 가지게 된다. 이런 혈통 따지면서요. 혈통 따지면서. 그래서 유럽을 여러분 제일 크게 먹은 게 전쟁 한 번 안 하고 합스부르크 왕가는 결혼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그렇게 확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주관하는 결혼,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 정부라는 개념,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종교로부터 세속 정치가 분리시키고, 사람은 나는 이제 그냥 남양주 사람, 뭐 서울 사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영주를 뽑고, 그리고 정치 권력은 그 지역이 정통성이 돼서 혈통 정통성이 아니라 그 지역 정통성으로 그 쭉 이제 권력 승계가 로 내려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재산권을 교회가 아닌 관청에 등록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버먼트라는 것 자체가 전근대에서는 가버먼트 역할을 교회가 해요. 교육도 교회가 해, 재판도 교회가 해. 재판도 종교 재판과 세속 재판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어. 영주가 하는 재판 있고 신부님이 하는 재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에서 이제 그런 게 사람의 정체성과 재산권 이런 거의 주체가,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고 이 정체도 가문이 아니라 그 지역 정부의 역할이 되지요. 그게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네이션의 탄생이에요. 그게 민족국가의 탄생이고, 당연히 그 민족국가, 지역국가 그렇게 되면서 세속정부 가버먼트가 생기면서 그 가버먼트의 가장 큰 역할은 뭐다? 내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내는 곳, 군대가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국가가 생기고,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개인주의라는 게 생기고, 그 개인의 재산권이 생기니 자본주의가 같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민족국가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30년 전쟁 동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30년 전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근대의 탄생에서 첫 번째로 영주와 영주의 투쟁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30년 전쟁은 영주와 영주의 투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게 영주와 교회의 투쟁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농민과 귀족의 투쟁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부르주아와 봉건 세력의 투쟁으로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 민족국가 사이의 투쟁으로도 전개되고요. 아주 복잡다단하고 아주 개판 5분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작 30년 전쟁의 전장이었던 독일 지역에선 각 여러 가지 쪼개져 있는 민족 국가들이 서로 이제 휴전을 하면서 다 그냥 서로 쌩까고 삽시다. 이 지역 국가로 해서 영주권 이렇게 하면 사보이는 아닌가? 아무튼 여기서는 베스트팔렌은 베스트팔렌, 브란덴부르크는 브란덴부르크, 이런 식으로, 드레스덴은 드레스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 30년 전쟁에서 이 투쟁이나 이런 거, 이 민족 국가의 영향이 옆에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와요. 30년 전쟁을 한 독일에서는 영주와 영주의 투쟁, 군주와 영주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론이 안 나는데 휴전을 하면서 다 분리가 되는데,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모든 투쟁들의 과정에서 누가 그 투쟁의 정점에 섭니까? 승자, 영주와 영주, 군주와 영주, 군주와 교회, 농민과 봉건 세력, 봉건 세력과 신흥 부르주아의 이 다양한 투쟁에서 결국은 절대군주, 군주가 모든 투쟁에서 이기게 되죠. 누구와 동맹을 하고 부르주아와 왕이 동맹을 맺으면서 사실 그 동맹을 맺으면서 나머지 교회 세력과 기타 등등을 다 압살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걸 무슨 체제라고 한다? 그걸 절대왕정 체제라고 하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민족국가의 단위들이 민족국가의 단위가 여러분, 그러니까 네이션이라는 건 맨 처음에 단체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존 단위에서 혈족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혈족이 전부 다 뭉친 상태로 민족국가가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지역국가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 지역국가로 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대국이 되는 거예요. 대국, 유럽 기준으로 어디까지나 대국이 되고 그 두 나라가 딴 나라들을 압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 정도 국의 절대왕정 국가로서 전 세계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부와 이런 거를 확대해 나가는 거는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이제 치고 나가면서 자본주의의 꽃은 네덜란드에서 피웠지만 그놈의 튤립 공항 한 방으로 네덜란드가 강대국이 지위에서 툭 빠져고 난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이 쭉쭉 뻗어나가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본주의적인 상품 경제, 개개인들의 소유권을 확대해 나가는 걸 국가가 같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영국과 프랑스는요, 근대적 뭐가 됩니까? 근대적 제국이 돼요. 기존에는 왕이 자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서 나한테 굴복해라라는 식으로 하는데, 프랑스와 영국의 제국주의는 뭐였다고요? 개개인들의 재산권 확대가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제국과 프랑스 제국과 영국의 제국은 달라요. 프랑스와 영국은 왜 해외로 나갔냐? 개개인들, 상인들, 자본가들이 자신의 개인의 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로 나간 제국주의였다고요. 자본주의적 세계 제국주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정말 툴립 때문에 망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논문도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거품 경제가 붕괴했고 그 거품 경제의 붕괴, 신용의 붕괴를 가져온 건 툴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인객님,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네덜란드는 신용의 붕괴를 가져왔어요. 신용의 붕괴를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배나 뭐 여러 가지 해상 전쟁에서 영국도 방해하고 뭐고 해상에서 패권 전쟁 경쟁을 영국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도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신용이 붕괴하니 배를 타고 나갈 때 서로 간의 관계 있잖아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 조율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배를 띄워서 상업회계를 개시하는 일 자체에서 믿음이 붕괴돼 버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의 붕괴 외상거래 안 돼. 아니, 가장 간단하게요. 북한 같은 경우, 북한이 왜 지금 저렇게 고생을 해요? 만약에 쌀 게 없어. 돈이 없고 식량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신용이라는 거예요. 빌려서 위기를 해결하고 벌어서 갚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벌어서 갚고를 아무도 벌어서 갚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빌려줄 사람도 없고 빌려주는 걸 막기도 하고, 미국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나라로 가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민족국가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라는 건 이런 과정에서 아까 영국과 프랑스가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영국과 프랑스 같이 하나의 그 삶의 공동체, 그 생존의 공동체의 범위가 그 정도는 돼야지 해외로 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러시아 셋이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독일의 범게르만주의,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 그러면서 그 영국과 프랑스 정도의 규모로 나라를 뭉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었던, 도시국가 단위로 갈라져 있었던 나라를 큰 규모의 그 영국, 프랑스하고 경쟁할 정도의 규모로 키우는 운동, 그 세 가지 운동, 이탈리아 통일운동, 독일의 범게르만주의, 프로이센이죠. 프로이네스 범게르만주의,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민족관이 그래요. 그때 그래서 통일지향적이기도, 이게 통일이라는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통일이 우리야 맞는 이런 것들, 이탈리아 통일, 독일의 통일, 범슬라브주의,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같은 민족은 같은 국가로 뭐 이런 운동이란 말이죠. 뭐 그런 정도로 보인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민족주의 뭐 이런 거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로서 산업생산과 산업생산 자본 수출, 해외에 상품 파는 거나 기타 등등해서 19세기에 그 나라들이 꿈꿨던 걸 다 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패권 질서라는 게 자유무역의 질서에 기초한 해서 자유시장 경제로 해서 다른 나라의 자원과 시장을 열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유시장과 자본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열려있는 시장에서 이 미국의 패권주의 하에서 그 식민지 해방론에 입각한, 그러면서 우리가 막 열등한 민족이고 그 박해받는 민족에서 이 억울함을 뭐 깨치고자 막 이런 식으로 뭐 제국을 반대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되게 황당한 사고방식인 거죠.